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할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곤 합니다. 누군가의 자녀, 친구, 혹은 직장에서의 모습으로 말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MBTI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MBTI의 뿌리가 된 더 깊고 근원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마음의 여정이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발견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 융의 세계로 들어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1921년 칼 융은 심리 유형이라는 책을 통해 인간의식의 4가지 기능, 즉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이 발현되는 2가지 태도, 내향성과 외향성을 제시했죠. 우리 각자는 이 중 하나의 기능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주기능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주기능을 보조하는 부기능이 함께 작용합니다. 융은 합리적 기능인 사고나 감정이 비합리적 기능인 감각이나 직관과 짝을 이루어 의식적인 방향성, 즉 자아의식을 발달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주기능과 부기능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주요 도구인 셈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 2가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덜 발달된 3차 기능과 거의 의식되지 않는 무의식의 영역에 잠겨있는 열등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 열등 기능은 종종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고 콤플렉스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열등 기능이 다른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자기로 향하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 열등 기능은 우리 내면의 이성상인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에 의해 운반됩니다. 이들은 무의식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대표하며 의식과 무의식의 내용을 연결하고 대립의 긴장을 조화로운 전체성으로 이끌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3차 기능과 열등 기능은 인생의 전반기 동안 잠재력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이 기능들은 의식 속으로 통합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추구해야 할 과제, 즉 개성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성향의 균형을 맞추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것이죠. 융의 심리 기능은 고대의 사원 소설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는 공기, 감정은 물, 감각은 흙, 그리고 직관은 불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제5의 원소, 자기가 바로 우리 의식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이 의식의 분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부모의 아들, 딸, 누군가의 배우자, 제자라는 역할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아갑니다. 즉, 자신의 콤플렉스를 현실 그 자체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의식을 향한 여정, 즉 개성화의 길을 떠나려면 우리는 이러한 외부적인 역할 동일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특정 가정과 문화 속에서 태어나 그 환경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만약 타고난 성격과 가족의 기대가 잘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린 시절 마치 파우스트처럼 악마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권력, 지식, 물질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인생에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심리 유형 이론은
혼란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방향성을 발견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딱지를 붙이는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이론의 진정한 목적은 개성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환경적인 압박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본성과 다른 기능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은 조각나 고통받는 것이죠.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눈치 문화가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쓰는 가면 뒤에 진짜 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의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융은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을 피우도록 운명 지어진 식물이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그 식물은 개성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식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인간은 개성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이야말로 인간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식물에게 꽃이 개성화의 상징이듯 인간에게는 의식이 바로 개성화의 상징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개성화되어 활짝 피어날 때 의식의 다양한 기능들은 그 꽃의 아름다운 꽃잎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융이 제시한 8가지 심리 유형, 즉 우리 마음의 8가지 얼굴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향적 사고형입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객관적 현실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격상시키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법칙에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이들에게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유능한 정치가, 변호사, 과학자,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으며 질서를 세우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너무 경직되면 자신과 타인을 하나의 틀에 가두려는 폭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한 우정이나 가족관계, 예술활동 등은 희생되기 쉽고 억압된 감정은 결국 광신적인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외향적 감정형입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가치에 따라 감정을 조절합니다. 이들의 판단 기준은 자신의 주관적인 신념보다는 외부와의 조화입니다. 어떤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림 주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과 연결되고 공유된 경험을 창조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장이나 콘서트, 교회에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패션이나 사회, 자선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도 이 유형의 힘 덕분입니다. 조화로운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유형이지만 감정을 방해하는 사고 기능은 가장 억압되기 때문에 이들의 무의식에는 유치하고 부정적인 사고가 잠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향적 감각형입니다. 이들은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구체적인 경험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둡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며 세상의 질감, 냄새, 소리, 맛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지도를 잘 읽고 낯선 도시에서도 길을 잘 찾으며 방은 항상 깔끔하고 약속 시간을 잘 지킵니다. 엔지니어, 편집자, 운동선수, 사업가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의 디테일에 신경 쓰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은 병적인 것으로 여기며 정신적 갈등은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 질투와 불안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외향적 직관형입니다. 이들은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쉽게 감지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빈집에 들어서면 감각형은 그저 빈 공간을 보지만 직관형은 그 공간이 어떻게 변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을 봅니다. 이들은 자신의 비전에 절대적으로 충성합니다. 사업가, 투자자, 은행가, 사냥꾼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위험은 가능성만 줬다가 아무것도 실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 소진되면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고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납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적 필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피곤하거나 배고픈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는 결국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번째, 내향적 사고형입니다. 이들은 외향적 사고형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의 영향을 받지만 그 근원은 객관적 데이터가 아닌 자신의 주관적 토대입니다. 이들은 밖이 아닌 안으로 자신의 내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종종 하나의 주제를 파고들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재정의하려는 경향이 있어 다른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것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까다롭고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를 더 잘 알수록 평가는 좋아지며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그의 깊은 내면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흔히 말하는 엉뚱한 교수님 유형이지만 자신의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현실과의 모든 연결을 잃고 고립될 수 있습니다. 6번째, 내향적 감정형입니다. 이들은 고요한 물이 깊이 흐른다 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사람들입니다. 차분한 외모 뒤에 상당한 내면의 감정과 깊이를 숨기고 있습니다. 주로 말이 없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종종 유치한 가면 뒤에 숨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에 집중합니다. 이들의 진정한 동기는 대부분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광범위하기보다는 깊이를 지향합니다. 이들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경멸하고 파괴하려는 욕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7번째, 내향적 감각형입니다. 이들은 외향적 감각형처럼 객관적 현실에 의존하지 않고 감각이 촉발하는 주관적 반응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자신만의 강렬하고 생생한 내면의 이미지로 경험합니다. 예술가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 그들의 예술은 평범한 경험을 비범한 것으로 승화시킵니다. 이들은 주변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종종 침착하고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세계는 풍부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현실과 내면의 이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적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8번째, 내향적 직관형입니다. 이들은 내면의 이미지, 즉 원형의 세계에 가장 깊이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비주의자, 몽상가, 예언가, 예술가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직관은 미래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시대정신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비전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천재로 여겨지거나 무시당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비전을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의 비전에만 몰두하면 현실 감각을 잃고 괴짜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융이 제시한 8가지 기본적인 성격 유형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융의 제자이자 정신분석가인 존 비비는 이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 내면의 8가지 원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비비는 우리 정신 안에 8가지 의식 형태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주기능이 외향적이면 부기능은 내향적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교차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매우 적응적인 방식입니다. 비비는 5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통해 의식적인 4가지 기능에 상응하는 4가지 그림자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의 원형, 즉 인류 보편적인 상징적 인물을 연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융 자신의 유형인 내향적 사고 직관형을 비비의 모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기능인 내향적 사고는 영웅 원형에 해당합니다. 부기능인 외향적 직관은 아버지 어머니 원형입니다. 3차 기능인 내향적 감각은 영원한 소년 소녀 원형입니다. 열등 기능인 외향적 감정은 아니마 아니무스 원형입니다. 이 4가지 원형은 우리 자아와 조화를 이루는 의식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를 영웅적으로 부모처럼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게 만들며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인식하게 하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기능의 반대편에 그림자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영웅의 그림자인 대항하는 인격 아버지, 어머니의 그림자인 노인 마녀, 영원한 소년 소녀의 그림자인 트릭스터 아니마, 아니무스의 그림자인 악마적 인격 주기능인 영웅과 열등 기능인 아니마, 아니무스는 성격의 척추를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축이며 우리의 가장 큰 강점과 약점을 결정합니다. 진정한 온전함은 자신의 강점에 자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약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긴장을 견뎌내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기능인 아버지, 어머니와 3차 기능인 영원한 소년, 소녀는 성격의 팔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보고 또 어떻게 돌봄받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각 원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웅은 우리의 가장 뛰어난 기능으로 자아 정체성의 발달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도전을 환영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이죠. 하지만 영웅 원형과 지나치게 동일시되면 우월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보조 기능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웅이 자신의 숙달을 증명하는 데 집중한다면 아버지는 멘토링하는 사람이 더 유능해지도록 돕습니다. 영원한 소년, 소녀는 3차 기능으로 미성숙함과 유희를 특징으로 합니다. 때로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지만 항상 약간 불안정합니다.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아직 진짜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임시적인 삶을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의 에너지와 아름다움, 창의성을 성인의 삶으로 가져오는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아니마, 아니무스는 열등 기능과 연결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당혹감의 원천입니다. 이 수치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을 알고 온전함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아니마는 무의식으로 가는 관문이자 자기로 이끄는 중재자입니다. 융은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자신의 아니마를 잘 알아가라고 조언합니다. 나쁜 기분, 분노, 집착, 통제되지 않는 감정 폭발 등은 모두 내면 세계에 대한 잘못된 적응의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원형들도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 황금 같은 단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항하는 인격은 영웅의 그림자로 우리의 핵심 가치가 공격받을 때 나타나 우리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노인 마녀는 좋은 부모의 그림자로
우리를 경직시키고 비판적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깊은 지혜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릭스터는 영원한 아이의 그림자로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 기존의 틀을 깨뜨립니다. 악마적 인격은 아니마의 그림자로 가장 파괴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억압해온 진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8가지 원형은 우리 무의식이라는 광대한 극장 속의 다른 인격체들과 같습니다. 집단 무의식의 이러한 원형들을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한 명의 개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내면의 상황이 의식되지 않으면 그것은 외부에서 운명처럼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의 이미지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이미지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끝에는 온전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라는 가장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영웅이, 어떤 그림자가 잠들어 있습니까? 오늘 그 내면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본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할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곤 합니다. 누군가의 자녀, 친구, 혹은 직장에서의 모습으로 말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MBTI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MBTI의 뿌리가 된 더 깊고 근원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마음의 여정이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발견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융의 세계로 들어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1921년 칼융은 심리 유형이라는 책을 통해 인간의식의 4가지 기능, 즉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이 발현되는 2가지 태도, 내향성과 외향성을 제시했죠. 우리 각자는 이 중 하나의 기능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주기능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주기능을 보조하는 부기능이 함께 작용합니다. 융은 합리적 기능인 사고나 감정이 비합리적 기능인 감각이나 직관과 짝을 이루어 의식적인 방향성, 즉 자아의식을 발달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주기능과 부기능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주요 도구인 셈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 2가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덜 발달된 3차 기능과 거의 의식되지 않는 무의식의 영역에 잠겨있는 열등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 열등 기능은 종종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고 콤플렉스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열등 기능이 다른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자기로 향하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 열등 기능은 우리 내면의 이성상인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에 의해 운반됩니다. 이들은 무의식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대표하며 의식과 무의식의 내용을 연결하고 대립의 긴장을 조화로운 전체성으로 이끌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3차 기능과 열등 기능은 인생의 전반기 동안 잠재력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이 기능들은 의식 속으로 통합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추구해야 할 과제, 즉 개성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성향의 균형을 맞추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것이죠. 융의 심리 기능은 고대의 사원 소설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는 공기, 감정은 물, 감각은 흙, 그리고 직관은 불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제5의 원소, 자기가 바로 우리 의식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이 의식의 분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부모의 아들, 딸, 누군가의 배우자, 제자라는 역할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아갑니다. 즉, 자신의 콤플렉스를 현실 그 자체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의식을 향한 여정, 즉 개성화의 길을 떠나려면 우리는 이러한 외부적인 역할 동일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특정 가정과 문화 속에서 태어나 그 환경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만약 타고난 성격과 가족의 기대가 잘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린 시절 마치 파우스트처럼 악마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권력, 지식, 물질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인생에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심리 유형 이론은 혼란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방향성을 발견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딱지를 붙이는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이론의 진정한 목적은 개성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환경적인 압박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본성과 다른 기능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은 조각나 고통받는 것이죠.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눈치 문화가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쓰는 가면 뒤에 진짜 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의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융은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을 피우도록 운명 지어진 식물이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그 식물은 개성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식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인간은 개성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이야말로 인간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식물에게 꽃이 개성화의 상징이듯 인간에게는 의식이 바로 개성화의 상징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개성화되어 활짝 피어날 때 의식의 다양한 기능들은 그 꽃의 아름다운 꽃잎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융이 제시한 8가지 심리 유형, 즉 우리 마음의 8가지 얼굴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향적 사고형입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객관적 현실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격상시키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법칙에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이들에게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유능한 정치가, 변호사, 과학자,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으며 질서를 세우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너무 경직되면 자신과 타인을 하나의 틀에 가두려는 폭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한 우정이나 가족관계, 예술활동 등은 희생되기 쉽고 억압된 감정은 결국 광신적인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외향적 감정형입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가치에 따라 감정을 조절합니다. 이들의 판단 기준은 자신의 주관적인 신념보다는 외부와의 조화입니다. 어떤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림 주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과 연결되고 공유된 경험을 창조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장이나 콘서트, 교회에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패션이나 사회, 자선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도 이 유형의 힘 덕분입니다. 조화로운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유형이지만
감정을 방해하는 사고 기능은 가장 억압되기 때문에 이들의 무의식에는 유치하고 부정적인 사고가 잠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향적 감각형입니다. 이들은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구체적인 경험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둡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며 세상의 질감, 냄새, 소리, 맛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지도를 잘 읽고 낯선 도시에서도 길을 잘 찾으며 방은 항상 깔끔하고 약속 시간을 잘 지킵니다. 엔지니어, 편집자, 운동선수, 사업가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의 디테일에 신경 쓰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은 병적인 것으로 여기며 정신적 갈등은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 질투와 불안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외향적 직관형입니다. 이들은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쉽게 감지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빈집에 들어서면 감각형은 그저 빈 공간을 보지만 직관형은 그 공간이 어떻게 변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을 봅니다. 이들은 자신의 비전에 절대적으로 충성합니다. 사업가, 투자자, 은행가, 사냥꾼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위험은 가능성만 줬다가 아무것도 실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 소진되면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고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납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적 필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피곤하거나 배고픈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는 결국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향적 사고형입니다. 이들은 외향적 사고형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의 영향을 받지만 그 근원은 객관적 데이터가 아닌 자신의 주관적 토대입니다. 이들은 밖이 아닌 안으로 자신의 내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종종 하나의 주제를 파고들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재정의하려는 경향이 있어 다른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것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까다롭고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를 더 잘 알수록 평가는 좋아지며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그의 깊은 내면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흔히 말하는 엉뚱한 교수님 유형이지만 자신의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현실과의 모든 연결을 잃고 고립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향적 감정형입니다. 이들은 고요한 물이 깊이 흐른다. 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사람들입니다. 차분한 외모 뒤에 상당한 내면의 감정과 깊이를 숨기고 있습니다. 주로 말이 없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종종 유치한 가면 뒤에 숨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에 집중합니다. 이들의 진정한 동기는 대부분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광범위하기보다는 깊이를 지향합니다. 이들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경멸하고 파괴하려는 욕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내향적 감각형입니다. 이들은 외향적 감각형처럼 객관적 현실에 의존하지 않고 감각이 촉발하는 주관적 반응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자신만의 강렬하고 생생한 내면의 이미지로 경험합니다. 예술가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 그들의 예술은 평범한 경험을 비범한 것으로 승화시킵니다.
이들은 주변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종종 침착하고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세계는 풍부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현실과 내면의 이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적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8번째, 내향적 직관형입니다. 이들은 내면의 이미지, 즉 원형의 세계에 가장 깊이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비주의자, 몽상가, 예언가, 예술가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직관은 미래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시대정신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비전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천재로 여겨지거나 무시당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비전을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의 비전에만 몰두하면 현실 감각을 잃고 괴짜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융이 제시한 8가지 기본적인 성격 유형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융의 제자이자 정신분석가인 존 비비는 이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 내면의 8가지 원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비비는 우리 정신 안에 8가지 의식 형태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주기능이 외향적이면 부기능은 내향적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교차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매우 적응적인 방식입니다. 비비는 5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통해 의식적인 4가지 기능에 상응하는 4가지 그림자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의 원형, 즉 인류 보편적인 상징적 인물을 연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융 자신의 유형인 내향적 사고 직관형을 비비의 모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기능인 내향적 사고는 영웅 원형에 해당합니다. 부기능인 외향적 직관은 아버지 어머니 원형입니다. 3차 기능인 내향적 감각은 영원한 소년 소녀 원형입니다. 열등 기능인 외향적 감정은 아니마 아니무스 원형입니다. 이 4가지 원형은 우리 자아와 조화를 이루는 의식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를 영웅적으로 부모처럼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게 만들며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인식하게 하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기능의 반대편에 그림자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영웅의 그림자인 대항하는 인격 아버지, 어머니의 그림자인 노인 마녀, 영원한 소년 소녀의 그림자인 트릭스터 아니마, 아니무스의 그림자인 악마적 인격 주기능인 영웅과 열등 기능인 아니마, 아니무스는 성격의 척추를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축이며 우리의 가장 큰 강점과 약점을 결정합니다. 진정한 온전함은 자신의 강점에 자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약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긴장을 견뎌내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기능인 아버지, 어머니와 3차 기능인 영원한 소년, 소녀는 성격의 팔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보고 또 어떻게 돌봄받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각 원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웅은 우리의 가장 뛰어난 기능으로 자아 정체성의 발달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도전을 환영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이죠. 하지만 영웅 원형과 지나치게 동일시되면 우월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보조 기능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웅이 자신의 숙달을 증명하는 데 집중한다면 아버지는 멘토링하는 사람이 더 유능해지도록 돕습니다. 영원한 소년, 소녀는 3차 기능으로 미성숙함과 유희를 특징으로 합니다. 때로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지만 항상 약간 불안정합니다.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아직 진짜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임시적인 삶을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의 에너지와 아름다움, 창의성을 성인의 삶으로 가져오는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아니마 아니무스는 열등 기능과 연결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당혹감의 원천입니다. 이 수치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을 알고 온전함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아니마는 무의식으로 가는 관문이자 자기로 이끄는 중재자입니다. 융은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자신의 아니마를 잘 알아가라고 조언합니다. 나쁜 기분, 분노, 집착, 통제되지 않는 감정 폭발 등은 모두 내면 세계에 대한 잘못된 적응의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원형들도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 황금 같은 단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항하는 인격은 영웅의 그림자로 우리의 핵심 가치가 공격받을 때 나타나 우리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노인 마녀는 좋은 부모의 그림자로 우리를 경직시키고 비판적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깊은 지혜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릭스터는 영원한 아이의 그림자로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 기존의 틀을 깨뜨립니다. 악마적 인격은 아니마의 그림자로 가장 파괴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억압해온 진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8가지 원형은 우리 무의식이라는 광대한 극장 속의 다른 인격체들과 같습니다. 집단 무의식의 이러한 원형들을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한 명의 개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내면의 상황이 의식되지 않으면 그것은 외부에서 운명처럼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의 이미지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이미지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끝에는 온전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라는 가장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영웅이, 어떤 그림자가 잠들어 있습니까? 오늘 그 내면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본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할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곤 합니다. 누군가의 자녀, 친구, 혹은 직장에서의 모습으로 말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MBTI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MBTI의 뿌리가 된 더 깊고 근원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마음의 여정이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발견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 융의 세계로 들어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1921년 칼 융은 심리 유형이라는 책을 통해 인간의식의 4가지 기능, 즉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이 발현되는 2가지 태도, 내향성과 외향성을 제시했죠. 우리 각자는 이 중 하나의 기능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주기능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주기능을 보조하는 부기능이 함께 작용합니다. 융은 합리적 기능인 사고나 감정이 비합리적 기능인 감각이나 직관과 짝을 이루어 의식적인 방향성, 즉 자아의식을 발달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주기능과 부기능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주요 도구인 셈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 2가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덜 발달된 3차 기능과 거의 의식되지 않는 무의식의 영역에 잠겨있는 열등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 열등 기능은 종종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고 콤플렉스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열등 기능이 다른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자기로 향하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 열등 기능은 우리 내면의 이성상인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에 의해 운반됩니다. 이들은 무의식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대표하며 의식과 무의식의 내용을 연결하고 대립의 긴장을 조화로운 전체성으로 이끌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3차 기능과 열등 기능은 인생의 전반기 동안 잠재력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이 기능들은 의식 속으로 통합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추구해야 할 과제, 즉 개성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성향의 균형을 맞추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것이죠. 융의 심리 기능은 고대의 사원 소설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는 공기, 감정은 물, 감각은 흙, 그리고 직관은 불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제5의 원소, 자기가 바로 우리 의식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이 의식의 분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부모의 아들, 딸, 누군가의 배우자, 제자라는 역할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아갑니다. 즉, 자신의 콤플렉스를 현실 그 자체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의식을 향한 여정, 즉 개성화의 길을 떠나려면 우리는 이러한 외부적인 역할 동일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특정 가정과 문화 속에서 태어나 그 환경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만약 타고난 성격과 가족의 기대가 잘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린 시절 마치 파우스트처럼 악마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권력, 지식, 물질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인생에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심리 유형 이론은 혼란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방향성을 발견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딱지를 붙이는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이론의 진정한 목적은 개성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환경적인 압박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본성과 다른 기능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은 조각나 고통받는 것이죠.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눈치 문화가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쓰는 가면 뒤에 진짜 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의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융은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을 피우도록 운명 지어진 식물이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그 식물은 개성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식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인간은 개성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이야말로 인간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식물에게 꽃이 개성화의 상징이듯 인간에게는 의식이 바로 개성화의 상징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개성화되어 활짝 피어날 때 의식의 다양한 기능들은 그 꽃의 아름다운 꽃잎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융이 제시한 8가지 심리 유형, 즉 우리 마음의 8가지 얼굴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향적 사고형입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객관적 현실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격상시키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법칙에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이들에게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유능한 정치가, 변호사, 과학자,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으며 질서를 세우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너무 경직되면 자신과 타인을 하나의 틀에 가두려는 폭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한 우정이나 가족관계, 예술활동 등은 희생되기 쉽고 억압된 감정은 결국 광신적인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외향적 감정형입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가치에 따라 감정을 조절합니다. 이들의 판단 기준은 자신의 주관적인 신념보다는 외부와의 조화입니다. 어떤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림 주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과 연결되고 공유된 경험을 창조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장이나 콘서트, 교회에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패션이나 사회, 자선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도 이 유형의 힘 덕분입니다. 조화로운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유형이지만 감정을 방해하는 사고 기능은 가장 억압되기 때문에 이들의 무의식에는 유치하고 부정적인 사고가 잠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향적 감각형입니다. 이들은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구체적인 경험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둡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며 세상의 질감, 냄새, 소리, 맛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지도를 잘 읽고 낯선 도시에서도 길을 잘 찾으며 방은 항상 깔끔하고 약속 시간을 잘 지킵니다. 엔지니어, 편집자, 운동선수, 사업가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의 디테일에 신경 쓰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은 병적인 것으로 여기며 정신적 갈등은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 질투와 불안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외향적 직관형입니다. 이들은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쉽게 감지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빈집에 들어서면 감각형은 그저 빈 공간을 보지만 직관형은 그 공간이 어떻게 변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을 봅니다. 이들은 자신의 비전에 절대적으로 충성합니다. 사업가, 투자자, 은행가, 사냥꾼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위험은 가능성만 줬다가 아무것도 실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 소진되면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고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납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적 필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피곤하거나 배고픈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는 결국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향적 사고형입니다. 이들은 외향적 사고형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의 영향을 받지만 그 근원은 객관적 데이터가 아닌 자신의 주관적 토대입니다. 이들은 밖이 아닌 안으로 자신의 내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종종 하나의 주제를 파고들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재정의하려는 경향이 있어 다른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것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까다롭고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를 더 잘 알수록 평가는 좋아지며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그의 깊은 내면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흔히 말하는 엉뚱한 교수님 유형이지만 자신의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현실과의 모든 연결을 잃고 고립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향적 감정형입니다. 이들은 고요한 물이 깊이 흐른다 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사람들입니다.
차분한 외모 뒤에 상당한 내면의 감정과 깊이를 숨기고 있습니다. 주로 말이 없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종종 유치한 가면 뒤에 숨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에 집중합니다. 이들의 진정한 동기는 대부분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광범위하기보다는 깊이를 지향합니다. 이들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경멸하고 파괴하려는 욕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7번째, 내향적 감각형입니다. 이들은 외향적 감각형처럼 객관적 현실에 의존하지 않고 감각이 촉발하는 주관적 반응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자신만의 강렬하고 생생한 내면의 이미지로 경험합니다. 예술가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 그들의 예술은 평범한 경험을 비범한 것으로 승화시킵니다. 이들은 주변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종종 침착하고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세계는 풍부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현실과 내면의 이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적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8번째, 내향적 직관형입니다. 이들은 내면의 이미지, 즉 원형의 세계에 가장 깊이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비주의자, 몽상가, 예언가, 예술가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직관은 미래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시대정신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비전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천재로 여겨지거나 무시당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비전을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의 비전에만 몰두하면 현실 감각을 잃고 괴짜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융이 제시한 8가지 기본적인 성격 유형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융의 제자이자 정신분석가인 존 비비는 이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 내면의 8가지 원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비비는 우리 정신 안에 8가지 의식 형태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주기능이 외향적이면 부기능은 내향적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교차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매우 적응적인 방식입니다. 비비는 5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통해 의식적인 4가지 기능에 상응하는 4가지 그림자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의 원형, 즉 인류 보편적인 상징적 인물을 연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융 자신의 유형인 내향적 사고 직관형을 비비의 모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기능인 내향적 사고는 영웅 원형에 해당합니다. 부기능인 외향적 직관은 아버지 어머니 원형입니다. 3차 기능인 내향적 감각은 영원한 소년 소녀 원형입니다. 열등 기능인 외향적 감정은 아니마 아니무스 원형입니다. 이 4가지 원형은 우리 자아와 조화를 이루는 의식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를 영웅적으로 부모처럼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게 만들며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인식하게 하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기능의 반대편에 그림자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영웅의 그림자인 대항하는 인격 아버지, 어머니의 그림자인 노인 마녀, 영원한 소년 소녀의 그림자인 트릭스터 아니마, 아니무스의 그림자인 악마적 인격 주기능인 영웅과 열등 기능인 아니마, 아니무스는 성격의 척추를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축이며 우리의 가장 큰 강점과 약점을 결정합니다. 진정한 온전함은 자신의 강점에 자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약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긴장을 견뎌내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기능인 아버지, 어머니와 3차 기능인 영원한 소년, 소녀는 성격의 팔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보고 또 어떻게